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그냥 잠깐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5주의 분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주차에는 그냥 좀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한 좀 계략적인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형회귀를 배우는 걸로 좀 이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좀 감을 잡게끔 해드리는데 좀 중심을 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가 아닌 로지스틱 회귀, 뭐 영어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흔히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딥러닝 중에서도 가장 잘 되면서도 핫한 알고리즘 대표적인 양대산맥인 CNN과 RNN 쪽을 진행해서 3주 동안 이제 이론을 진행을 할 거고, 4주차에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을 통해서 이제 손글씨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텐서플로우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 주차에는 CNN으로 손글씨를 거의 뭐 99.9%를 찍는 것을 같이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딥러닝 뉴럴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특히나 이제 수학적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육 자료로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자료에는 사실 슬라이드마다 다 이렇게 커멘트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번 주차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은 조금 생략을 하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좀 더 디테일한 수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은 자료 좀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행을 하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 중에서 레프렌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무엇인지는 잠깐 리마인드 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 바로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감을 좀 잡아드릴게요.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면은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true or false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0 아니면은 1, 1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0 아니면 1이 되게끔 예측을 하는 분류를 쓸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고요. 다른 말로 머신러닝에서는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대한 문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은, 쉬운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스팸이면은 보통 이제 양성인 거를 1 또는 true라고 하니까 이걸 1로 보고 이걸 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true 또는 fal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뭐 온라인 죄송해요. 이런 온라인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양을 진단하는데도 이게 양성이냐 양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y 값을 예측을 하는데, 이게 0이냐 1이냐를 보통 예측하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혹은 프로블럼이라 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기법 중에 하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보통 양성은 포지티브를 1로 둔다라는 것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이미 다룬 것인데, 네, 어떤 종양의 크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성인 여부가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그 양, 어, 악성일 수도 있고 악성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네,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어떤 건 악성이고 어떤 건 악성이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보자면은, 기존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저희가 배웠던 거는 hx 가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때하고 좀 다르게 세타 트랜스포즈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y는 뭐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 이런 식인데, 이거를 그냥 행렬 연산으로 바꿔가지고
세타 0, 세타 1, 뭐 x0, x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맞죠? 1행 2열, 2행 1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그냥 계산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적은 거에 불과하고요.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 그냥 1차 함수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절편이나 뭐 기울기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스캐터 돼 있을 때 이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그냥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쉬운 것은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예측값이. 그러면은 딱 그냥 반 잘라가지고 반 자르면 0.5죠. 0.5로 잘라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추세선을 하나 만드는데 이 추세선을 통해 가지고 0.5가 넘어가면은 이건 악성이다. 0.5를 넘어가지 않으면 악성이 아니다. 라고 예측을 하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가설함수를 만드는데 가설함수가 0.5보다 초과하게 되면은 1, 그 다음에 0.5 미만이 되면은 0. 약간 뭐 여기는 보면 는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예측하게끔 만들면은 예,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hx가 이런 식으로 해봤자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정한 정답지는 0 아니면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하자면은 이 가설함수 hx를 만드는데 이 hx는 0 아니면 1을 예측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x가 예측하는 예측 y값 y 해시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 이거 자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가설함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보자면은 이 hx를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 1차 함수 자체는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y값이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래핑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수학적으로 조금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hx는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g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hx가 제가 세타 트랜스포즈 x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다시 g라는 데 넣으면은 이 g 자체는 그냥 0에서 1 사이만 가지게끔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g 함수라고 하는 g 함수의 적절한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실제로도 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그 함수를 씁니다. 다른 말로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는 그냥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이미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1 플러스 그 자연 로그 지수의 2의 그 마이너스 z승 분의 1로 하면은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 자체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운 좋게도 이게 0에서 1까지만 딱 지나가는 이런 개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g라는 함수를 이 시그모이드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hx 자체는 새롭게 이 g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hx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기존의 hx를 감산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0에서 1 사이를 지나가는 끝납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g라는 역할을 하는 함수 자체를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이거 자체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활성화 함수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거 자체는 시그모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이퍼 탄젠트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거의 딥러닝 쪽에서는 렐루를 쓰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hx를 이제 어떤 값이 이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예측을 하면 얘는 0에서 1 사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0.7이 나왔다. 0.7이 나올 수도 있고 0.5가 나올 수도 있고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0.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그 말인즉슨 0에서 1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 백분율로 보자면은 사실 0하고 1
사이는 대분율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예측값이 0.7이 나왔다는 의미는 사실 특정 이 예측하는 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70% 확률로 아마 그 포지티브일 것 같아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확률 자체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자면은 실제 코세라 강의에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그냥 지운 거고 여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인투이션은 y가 0일 때 예측값이 있고 y가 1일 때 예측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확률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전개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y가 0일 때의 확률은 1에서 y가 1일 때 확률을 뺀 거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 결정 경계 이거 자체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머신러닝에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2차원에서는 이게 선으로 나타날 수 있고 2차원 이상의 이제 3차원부터는 이게 하이퍼플레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 쪽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아까 z가 있고 z에 따라서 값이 0에서 1 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0.5가 여기 딱 중간인데 0.5보다 크면 포지티브라고 했고 제가 0.5보다 작으면 크거나 같으면 포지티브라고 했고 작으면 네거티브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자체가 보시면은 이 z값 기준으로 하면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포지티브고 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 실제로는 요 z 역할이 중요한데 z는 아까 보시면은 사실 뒤에 z z가 요거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거 자체는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hx 역할을 했던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다시 돌아오면은 z가 0보다 여기다 적을게요. 혹은 z가 0보다 작다. 이 의미 자체를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 기존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존의 hx가 이거랑 hx가 0보다 작다.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식을 정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두 가지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모여있을 때 이거를 분류하는 문제를 푼다고 보면은 실제로 G의 여기 이게 Z 역할이죠. 근데 이 Z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을 때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실제로 이 부분이 여기 역할이 되고 실제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는 포지티브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만 보자면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운 1차 함수에서 실제 부등호가 있을 때의 영역 표시하는 그 수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보면은 이 수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 개형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사실 이쪽을 의미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y가 1일 때는 이쪽을 의미하고 y가 0일 때는 밑에 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인투이션, 그러니까 직관이 중요한데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가지고 0 아니면 1로 예측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만들었던 가설 함수를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설 함수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설 함수 자체가 1차 함수 개형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주고 이 경계보다 위에 있는 거는 1, 밑에 있는 건 0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경계 자체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마치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경사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최대한 비용을 줄이게끔 학습을 시키게끔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이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딜은 요것만 들어요. 네. 이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결정 경계라고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랜덤 값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실제 경사 감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학습이 일어나다 보면은 비용을 제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 경계선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학습이 된다. 이거 자체의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수학적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은 제가 오늘은 딥러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넌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 경계가 이런 식으로만 생긴다면은 혹은 이런 식으로만 생긴다면 사실 오차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설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x제곱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1차 x1, x2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 결과론적으로 세타가 학습을 끝냈을 때 이렇게 돼서 세타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 0, 0, 1, 1, 1 가진다고 보면 0이면 얘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 수식을 밑에서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수식이 바뀌게 되고 이거 자체는 당연히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1은 그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이 그려지잖아요. 이 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큰 거는 1 포지티브로 보고 이거보다 작은 거는 네거티브로 보게끔 할 수 있으니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가설 함수 자체만 그 다차원이 되더라도 이걸 제대로만 설계를 하면은 넌 리니어가 되더라도 이거를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쪽 안에 있는 거는 y는 1, 바깥에는 y는 0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식 전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설함수를 세워서 세타 값들이 제대로만 학습이 되면 이것도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아주 좀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 대비해서 여기서는 그럼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가 어떻게 돼?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 슬라이드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 비용 함수가 이렇게 그 민스퀘어드 에러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그 사실 잠깐 수학적으로 약간만 그냥 바꾸자면 원래는 기존에는 2m으로 있고 2가 바깥에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편의상 안쪽으로 넣었다라는 그냥 마이너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비용 자체는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를 안쪽으로 넣든 바깥쪽으로 넣든 수식을 동일하게만 적용하면 어차피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요 슬라이드 보고 말씀드릴게요. 비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실제로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 x와 y를 비교하는 부분이 이렇게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hx 자체가 이렇게 시그모이드 형태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ax 플러스 b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세타 1 x 플러스 세타 0 이런 형태에서는 바깥으로 제곱이 나오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렇게 2차원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자체가 시그모이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실제로 전개를 해서 비용을 뽑아보면은 요거는 그냥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전개하는 부분은 어렵기도 하고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거기서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직접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짜든 아니면 뭐 어떤 온라인에서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는 거든 이거 못 믿겠다 하시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시그모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런 컨벡스 형태가 아니라 컨벡스 형태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랜덤하게 어디선가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서 학습이 멈춰버리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학습이 멈춰버리고, 운 좋게 여기서 하면 학습이 여기서 끝나는 현상이 있겠죠. 근데 딥러닝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거 자체는 여러 번 돌려보는 걸로 해결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거를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딥러닝에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지스틱 유닛이 여러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넌컨벡스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로지스틱 유닛 하나하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넌컨벡스가 일어나면 사실 이게 랜덤하게 학습이 잘 될 글로벌 옵티마로 향할 확률 자체가 익스포넨셜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는 해결을 하고 가는 게 맞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비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이거 자체는 결국에는 수학적인 좀 테크닉을 쓴 거예요. 수학적인 테크닉. 뭐냐면은 기존의 hx가 잘 생각해 보시면 0에서 1까지만 나오죠. 이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컨스트레인트가 이미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비용 함수를 설계를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요거는 그러니까 감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감을 잡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는 y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 y가 1일 때 정답과 y가 0일 때 정답만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산 디스크리트한 값만 존재하죠. 그랬을 때 비용 함수를 나눠버리는 거야. 정답일 때의 비용과 정답이 아닐 때의 비용. 그랬을 때 하나하나 디바이드 앤 컨커로 각계격파해서 보자면은 정답일 때 y가 1일 때만 일단 비용을 보자면은 마이너스 로그 h 세타 x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그냥 z로만 두자면은 이렇게 로그 z라고 보면 그냥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에서 z가 어떤 값을 가지든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개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z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 개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약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에서 1 사이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보면 0에서 1 사이가 되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y가 1일 때 함수 개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0에서 1 사이로만 h 세타 x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1일 때는 비용 손실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을 1로 했는데 실제 정답이 1이다 라고 하면 비용 손실이 0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지가 1인데 예측치 자체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비용 자체를 굉장히 크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끔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얘기하자면 y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 개형이 되고 이거 자체는 결국에 정답에 맞으면 그냥 페널티를 없게끔 만들어주고 정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페널티를 왕창 준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y가 0일 때는 그 반대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만 해도 사실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 뭐냐면 y가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은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쵸? 그럼 비용이 0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0이면 여기가 1-0이 되니까 이게 결국에 또 다시 1이 되는 거고 결국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게 함수 개행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y가 0일 때도 같은 맥락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은 개형이 이렇게 해서 실제는 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쓰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요거 자체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정답지가 0일 때 0으로 예측하면은 비용을 0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고 정답지가 0인데 1에 가깝게끔 예측을 해버리면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준다. 이걸로 비용 함수를 만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정상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은, 네, 이거 자체가 사실 y가 1일 때랑 y가 0일 때 이렇게 나누면은, 개념적으로 알겠는데 사실 좀 수학적으로는 좀 덜 아름답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수식을 퉁쳐야지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냥 이 부분을 그냥 합치기 위해서 이제 좀 테크닉을 써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의미는 1일 때는 이렇게 1-1이 되니까 뒤에 수식이 날아가고 앞에 것만 네, 전개가 되게끔 돼 있고, 마찬가지로 0일 때는 여기에 0이 되니까 얘가 날아가고 1-0에서 결국에 요게 남는 이 형태로 약간 트릭으로 이렇게 그 비용 함수를 하나로 합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쪽 부분에서 0일 때 1일 때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m개 있을 때 m만큼 이렇게 그 비용을 더하고 m으로 나누는 기존의 그 윈스퀘어드 에러의 개념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코스트 부분만 지금 말씀드렸던 수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목표는 마찬가지로 비용, 세타에 대한 비용 함수 j가 있으면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오브젝티브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학습이 끝나고 나면 h 세타 x가 학습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시그모이드를 의미하고 이거 자체는 0 아니면 1을 예측하게끔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세타를 편미분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는 얘기고요. 네, 이 뒤쪽 부분은 사실 이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최근에 어떤 딥러닝 쪽에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지 않는 테크닉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이 머신러닝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말고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 중에 뭐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제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또 설명을 일부러라도 생략을 하는 게 딥러닝에서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아담 옵티마이저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니면 아담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아담이 거의 천하통일하다시피 해가지고 사실 뭐 어차피 안 쓸 거 뭐 저는 따로 공부를 했지만 뭐 아셔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분류 문제가 딱 0 아니면 1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 쓰는 테크닉은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one versus all이라는 테크닉을 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다중 분류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메일에서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나눌래? 이걸 수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치환을 할래?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날래? 하면은 사실 수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y 값을 그냥 원래 0에서 1로만 했었는데 이거를 1, 2, 3, 4 이렇게 그 넘버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밑에도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고 날씨라고 하더라도 날씨가 비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날씨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넘버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 vs 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컨셉추얼한 거라서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디시전 바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할 때는 결정 경계를 디시전 바운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사실 얘냐 아니냐만 예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네. 얘를 예측할 때는 마찬가지로 디시전 바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측하고, 얘를 예측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를 만들어서 예측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hx라고 했죠. hx가 그냥 그 선형으로 나타나는, 혹은 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헷갈릴 수도 그러니까 hx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z라고 하는 알맹이의 hx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오는 그 로지스틱 함수 hx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게 여기서는 두 개일 때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세 개인데, 아까 같이 예측하려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분류를 하려면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하는 건데, 결국에 두 개 분류 문제는 가설함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되고요. 세 개 있을 때는 세 개 있어야 되죠. 지금 세 개니까. 그다음 네 개 있을 때는 네 개.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개 이상이 되는 n개에 해당하는 거는 n개의 가설함수가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hx, zx 하나가 아니라 i개가 있으면 y는 i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이미 놀랍게도 빠르게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머신러닝 쪽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든 여기서의 그 오버피팅 문제 혹은 언더피팅 문제가 있지만,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어떤 역할이냐 그냥 감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설함수는 hx는 다시 좀 빠르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hx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을 돌리는 사람이 이제 좀 직관을 가지고 인투이션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선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2차 함수가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실제로 다차원 함수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비용이 예를 들어 함수는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에 하나 더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도 여기 하나 더 있는 거고, 여기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어느 가설함수가 가장 비용이 적게, 그러니까 손실이 적게 학습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부분에서는 여기에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제일 학습이 잘 된 거예요? 3번. 네. 어떻게? 3번이죠? 네. 왜냐하면 데이터 포인트랑 이 추세선이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지 비용이 0인데, 완벽하게 일치하면 0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 완벽하게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J세타가 됐을 때 이거는 어떤 게 특정이 이제 0보다 큰 값이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0보다 큰 값이 있을 거고, 여기는 J세타가 0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완전히 일치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딥러닝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비용은 이게 제일 낮은 게 맞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적절하게 좋은 학습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1번, 2번, 3번. 이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세 개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딱 모델이 세 개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집값을 잘 예측하는 모델로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모델일까요? 미안, 몇 번이라고 했나요? 혹시 조모델은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네, 2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비용이 0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데 여기 가로축이 집의 크기잖아요. 그쵸? 10평,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완벽하게 모델이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예를 들어 50평이라고 쳤을 때 60평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얘 추세선으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해서 여기로 되겠죠. 예측하는 집값이. 그쵸. 근데 현실 세계에서 50평보다 같은 지역이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같은 뭐 아파트, 같은 단지라고 봤을 때, 50평보다 집이 싼 60평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실패한 모델이야. 다만, 그 다음 다시 1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정비례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라는 것 자체는 평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비례에서 사실 집값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점점 이 상승하는 폭이 완만해지면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 집값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3번 있죠. 3번 자체가 우리가 정한 비용에 의해서 제대로 학습을 시켰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완벽하게 되지만 새로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전혀 학습을 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했을 때 오차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오버피팅, 한국어로 과적합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는 우리가 세운 이 가설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는 거의 뭐 코스트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지 않는 그 데이터가 등장했을 때는 얘가 아주 젬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버피팅 문제고 이 머신러닝에서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자체는 가설함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빅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적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예측하는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이제 뭐 한 1000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장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거의 뭐 비용 0에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보여준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 사진 아닌 거를 섞어서 이 학습 모델에 주더라도 고양이 사진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끔 이제 그 디텍트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에 고양이 사진이 1000장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고양이 사진이 등장했을 때 얘가 고양이 사진을 맞출 확률이 거의 뭐 1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모델이 깡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를 오버피팅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제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했을 때 네, 이것 또한 가설함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학습이 끝나고 났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보면은 그 동그라미와 X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이거 자체도는 실제로 그 오류가 너무 많아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버핏의 반대 개념 언더핏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더핏 혹은 부적합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XX 이렇게 좀 섞여 있죠. 섞여 있더라도 사실 현실 세계 문제가 굉장히 뭐 두부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듯이 오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가깝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게 인공지능이란 것도 사람을 모사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고양이 사진인 것 같은데 고양이 사진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차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은 잘 학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차 되는 것 자체가 뭐 95% 이상이냐, 정확도가 95%냐 99%냐를 얘기를 해야지 뭐 이게 뭐 70%냐 아니냐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다만 그냥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오버핏은
이게 완벽하게 O와 X를 분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없는 한 이거 자체는 그 과적 합의될 수 있다는 인투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핏, 이거는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오버핏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요즘은 점점 더 빅데이터와 대용량 데이터의 세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아마존의 트랜잭션이라든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오버핏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냥 제 예측에는 그 정도의 엄청난 데이터가 있으면 잘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네. 실제로도 특히 오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설함수의 설계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피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그냥 딱 그 집 크기만으로 되지도 않고 방의 개수만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집에 에이조베 연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이렇게 오버핏이 될 그 확률은 되게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그 피처 자체가 많아지고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빅데이터에 네. 대한 가격박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수도 있고 피처가 데이터만큼 많을 수 있다. 피처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요즘은 무슨 빅데이터잖아요. 네네네. 네. 요즘 머신러닝 논리만 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서 네. 값을 쳐다보기 힘들죠. 저희 요즘에 신경 안 쓰는 추세라고. 아, 그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자체가 오버피팅은 따로 또 이제 또 예, 부분이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한 이 정도의 양이 있다가 이 정도로 많아지면 오버피팅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건 맞아요. 적어지는 건 맞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버피팅 자체는 가설 함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양 자체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처의 개수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피처의 개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는 좀 접점에 있는 머신러닝에서 다른 말로는 이게 디멘전 x0, x1 이런 것들이 다 점점 차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학습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전문 용어로 디멘전, 컬스 오브 디멘전, 차원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사실 그 디멘전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진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흑백 사진이면 충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작은 아이콘에 해당하는 64x 64 정도면 되면은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요새는 사실 그 FHD만 해도 1920 곱하기 1080이고 4K면 더 커지고 점점 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 대비해서 피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사실 오버피팅을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또 맞거든요. 근데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딥러닝 쪽에서 그것들을 많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설명드릴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자체도 그래서 오버피팅을 단순히 그냥 피처를 줄이자 아니면 데이터만 많이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리즘적으로도 최대한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이걸 쓸 때도 있고 드랍아웃을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뭐 아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드랍아웃으로 대부분 거의 대동단결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드랍아웃을 하면은 상당 부분 오버피팅이 많이 해결이 되는 건 있는데 반면에 그것도 이제 이런 기반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테크닉을 좀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랍아웃은 일부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일부 뉴런들을 일부 학습에서 배제를 커넥션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건데 그것도 포션으로 0.1 그러니까 10%를 그렇게 할 건지 20%를 할 건지 뭐 거의 100%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을 해야 되고 했을 때 이제 좋은 학습 결과를 로 기결이 되는 거지 그냥 사실 뭐 딥러닝 쪽에서는 이거는 거의 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상당 부분
언급했던 것보다 많이 해결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네, 오버피팅 문제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입력 개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요새는 거의 쓰는 드랍아웃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입력값 개수 자체를 줄이는 건 사실 특히 요새 추세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명한 거는 예를 들어 집값을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 7, 8, 10개의 피처가 있다고 해보죠. 그 중에서 전혀 상관없는 게 예를 들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당장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집값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때려 넣어보자 해서 그냥 들어간 피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다른 우리 스터디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것처럼 사실 쓰레기에 가까운 피처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때려 넣는다고 뒷노능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거짓말이에요. 다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민감한 피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포함을 시켜서 딥러닝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새 추세지 이 중에서 긴가민가까지 넣으면 학습이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미리 애들로 겁먹어서 제거해서 한 7개 정도는 돌린다는 게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피처를 많이 학습을 시키는 게 요새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위한 해결책으로 여기 나온 피처를 줄인다는 건 사실 요새 좀 요새 추세에서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드랍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드랍아웃이나 테크닉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컨셉추얼하게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만 감을 잡으시면 그거는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설함수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집값 예측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피처들은 최대한 넣어놓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떤 제곱의 비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형적인 비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최대한 많이 반영을 여기다 시켜놓고 이거 자체를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쓰면은 얘가 알아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세타 값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여기 세제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조정을 하면은 얘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얘도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세타 값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리면 얘가 수식에서 거의 빠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설함수가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도 사실 얘만 동작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함수 개형에서 알아보면 원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 세제곱과 네제곱이 없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되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에 예제에서도 막 XXS 55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뭐 복잡하게 이렇게 디지털 바운드 형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최대한 좀 너무 곡선이 많은 걸 눌러서 최대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걸 하는 역할 자체는 이렇게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람다를 붙이고 뒤에 세타를 붙여가지고 이 람다 값과 세타에 의해서 특정 세타가 최대한 이게 줄어들게끔 혹은 늘어나게끔 만드는 테크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는 거고 언더핏이 난다. 아까 얘기했던 부적합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추세선 이렇게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 설계가 그래서 이거 자체는 최대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도 이런 이 값을 아까 얘기했던 잠깐만요. 람다에 해당하는 이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큰 값을 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언더핏이 날 수도 있으니 유념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적정한 적정값을 찾아야지 최대한 여기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아무렇게나 주면은 네,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람다 값을 너무나 큰 값을 줘버리면 사실 이 비용 자체가 이 람다급 값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 함수의 그 오브젝티브 자체는 세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비용값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줄일 게 뭐가 있어라고 보면 남은 이제 가변 파라미터가 세타가 있으니까 얘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세타들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효과를 만들어 버리고 제가 약간 빠르게 말씀드리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는 세타를 그 세타 1부터만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 1부터 그 세타 n까지는 거의 0에 가깝게끔 만들어 버리고 결국 남는 거는 세타 제로밖에 남지 않고 세타 제로가 남는다는 거는 별편만 바이어스만 남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언더핏이 난다라는 인투이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식적으로는 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핵심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좀 뭉뚱그리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잠시만요. 빠른가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실제로 수식적으로는 좀 궁금하시면은 이거는 좀 딥하게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찬찬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그 이번 교육에서의 그 목적이었던 딥러닝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일단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딥러닝 자체는 사실 그 용어들이 쌍둥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뉴럴넷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 이거를 앞에서 멀티 퍼셉트론 레이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냥 실제로 뭐 딥러닝이 마케팅 용어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그 학술지나 아니면 그 실제로 학계에서도 지금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 멀티 퍼셉트론 레이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요. MLP 뭐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같은 얘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은 뉴럴 네트워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굉장히 그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이 강의 슬라이드 시작하는 데서도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떻게 디지털 방법으로 형성을 했었는지 잠깐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루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는 이렇게 그 두 가지의 분류 문제 혹은 n 가지의 분류 문제를 분류하는 것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거를 그냥 컴퓨터 비전 문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럼 컴퓨터 비전에서의 분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진 중에 자동차 사진을 의도적으로 그 라벨링을 해서 이걸 학습시켜서 결국에 전혀 본 적이 없던 자동차를 보여줬을 때 자동차를 학습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앞서 이런 뭐 종양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것들도 다 수학적으로 수치화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동차 사진 자체는 이미지잖아요. 뭐 JPG가 될 수도 있고 뭐 PN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압축을 안 한 그냥 로우한 형태일 수도 있고
이거 자체는 자동차를 맞추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맞추려면 자동차의 어떤 특징을 맞춰야 되잖아요. 뭐 바퀴가 이렇게 여기쯤에 달려 있고 아니면 손잡이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이걸 가지고 이건 자동차야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단 이 손잡이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수치화해서 벡터화 하더라도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동차 사진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피처가 필요하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높은 하이 디멘전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카 디텍션 문제라고 하면은 자동차 사진을 미리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진이 아닌 것들도 포함을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자동차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얘가 자동차면 1 아니면 0 맞추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운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자동차냐 아니냐를 맞추는 문제니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인 거를 포지티브로 두고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하면 학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굳이 딥러닝이 아니어도 이게 잘만 학습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 자체는 가로축, 세로축에서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뭐 픽셀이 하나 있고 여기도 픽셀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피처, 엄청나게 많은 피처, 엄청나게 큰 디멘전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0 by 50의 그냥 해상도를 가진 픽셀이라고 하더라도 곱하면 2500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심지어 컬러일 경우에는 RGB 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도 하면서 7500. 단순 요즘 보면은 50 by 50 같은 경우는 아주 껌인데, 스마트폰에서도 뭐 저장이면 보여주는 거면 이런 것들이 뭐 컴퓨터 코스트가 되든 아니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스트가 되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머신러닝에서 사실 학습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자체는 컬러 사진에 그냥 50 by 50만 하더라도 사실 7,500개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값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자 사실 피처 2개, 3개 이 정도이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만 더 이제 뭐 많아지기만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그냥 x1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설함수를 x1 플러스 그래서 x2의 제곱 이렇게 제곱만 하더라도 사실 7,500 곱하기 7,500이 돼서 약 300만 개의 피처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돼버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50 by 50이라고 하더라도 가설함수를 1차로도 해보고 2차로도 해보고 3차로도 해보고 오버피팅 날 것 같으면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좀 잘 알아서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처가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다 발라내가지고 어떤 건 좋은 피처가 어떤 건 좋은 피처가 아니고 이거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까지의 얘기는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 알고리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닌 딥러닝은 어떨까? 뉴럴 네트워크는 어떨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딥러닝이 이미 잘 된다는 건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각광을 받는 거고 딥러닝 하는 건데, 그럼 딥러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딥러닝의 시작부터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를 모사한 학문이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거를 잠깐 얘기하자면, 뇌가 있고 뇌는 하나하나의 뉴런이라는 세포 혹은 셀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를 모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미 가장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 1980년대, 90년대에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뭐 컴퓨팅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90년대 후반에 인기가 시들해져서 딥러닝에 암흑기 혹은 뭐 빙하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거는 장비 성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테크닉들이 많이 그 발전을 하면서 이게 재조명을 받아서 굉장히 잘 되는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랬을 때 뉴런이 41번 뉴런이 있고 42번 뉴런이 있다고 봐요. 뉴런의 개념은 사실 지금은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세포, 셀이라고 봤을 때 얘는 눈 시신경이랑 연결이 돼서 눈이 뭔가 전달한 정보를 여기다가 전달을 시켜주고 또 이제 다른 뉴런들하고 유기적으로 막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청각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또 42번 뉴런이 이렇게 또 동작을 하게끔 했었는데 그랬을 때 사실 이거는 이런 의학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의학 쪽에서는 사실 가설을 세우고 인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지금 빅런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학 쪽에서는 처음에 생각은 이 41번 유러는 시신경의 역할을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을 거야. 그다음 42번은 청각을 담당하는 게 정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42번 유런을 청각이랑 연결된 걸 신호를 일부러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랬을 때 놀랍게도 시간이 좀 점차 지나고 났더니 42번 유런이 청각이 아니라 시각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의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다시 공학적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 뉴런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하나가 이미 어떤 시각, 청각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어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이 학습에 의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논리적인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런 하나가 뭔가 어떤 특정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뉴런들이 다른 것들과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뉴런이 하나의 고정된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반증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앞에서 보이는 영상을 비트맵화해가지고 이걸 정기적 신호로 이렇게 뭔가 정기적 자극이 이렇게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한번 앞에 있는 사물들을 한번 상상해봐, 학습해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거를 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장면을 보여줬을 때 앞에는 자동차는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뭐 빌딩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이 사람이 학습을 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이거 자체가 사실 뉴런이 이런 새로운 어떤 뭐 그런 아까 시각이나 청각도 아닌 새로운 인풋이 있고 여기에 따른 아웃풋이 새로 주어지는데 이런 거를 전혀 담당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뉴런은 특정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뭔가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투이션을 착안해서 이걸 그럼 공학적으로 우리가 그럼 모사해서 우리가 한번 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뇌를 만들면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뇌를 더 나아가서 좀 작게는 뉴런을 한번 만들어서 뉴런끼리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오늘날의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뉴런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인풋이 있고 이게 뉴런이라고 치면은 입력이 됐을 때 여기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이란 개념이 있고 아웃풋이란 개념이 있고 여기 안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웃풋이 준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뉴런들이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뉴런, 이것도 하나의 뉴런인데 이렇게 다 연결이 됐는데 얘가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 생물학 쪽에서는 역치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정기적 신호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입력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죄송해요. 뉴런 A부터 설명을 할게요.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얘가 반응을 해서 정기적 신호를 얘한테 전달을 하고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공학적으로 보면 사실 정기적 신호가 있을 때는 1로 볼 수 있는 거고, 정기적 신호가 없을 때는 0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이렇게 있을 때 뉴런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정기적 신호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종단에 있어서 뉴런이 아니라 근육이랑 연결이 되는데 얘도 정기적 신호가 있어서 1이 될 때도 있고 0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팔을 움직여야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자율신경이긴 하지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기적 신호가 잘 커넥션이 돼서 여기까지 전달이 되면 팔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팔이 안 움직여지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우리는 공학적으로 모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뇌를 만드는 거고 똑같은 뉴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학적인 사이드로 가져와서 최대한 모사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거기에서의 뉴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공학적 플러스 수학적으로 바꾸는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미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웠잖아요. 거기서의 한 개의 가설함수를 하나의 뉴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유닛, 다른 말로 뉴런으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앞서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인풋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n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로지스틱 유닛으로 전달을 시키면 얘가 학습이 끝나고 나면 가중치에 의해서 얘는 아웃풋을 1로 줄 수도 있고 0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가 재밌지 않나요? 결국에 로지스틱 유닛 하나가 뉴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딥러닝이다. 그랬을 때 x값은 이렇게 x0는 보통 바이어스를 x0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고 z0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이 hx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뉴런 하나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시그모이드 펑션을 쓴다. 근데 시그모이드를 안 쓰고 하이퍼 탄젠트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되셨죠? 뉴럴 넷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투이션을 최대한 드릴게요. 수학적으로도 더 설명하면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인투이션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입력값이 이렇게 3개가 있고 뉴런이 3개 있다, 4개 있다죠. 4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 자체 하나는 로직 함수예요. 근데 뇌는 어떻게 되나? 뉴런이 딱 1개가 아니잖아요. 다 걸기설기 10개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력값을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다 전부 다 연결을 해놨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0에서 1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0에서 1값이 나올 거고 0에서 1값이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0에서 1값이 뭐가 나오겠죠. 그쵸? 그거 자체가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넥션이 보면은 x1 입장에서도 다 연결이 돼 있고 x2 입장에서 다 연결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줄여서 FC 네트워크. 이렇게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유닛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2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의 이 스텝을 나눠서 이걸 레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인풋 레이어 이쪽 부분을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 이쪽 부분을 히든 레이어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 히든 레이어가 과거에는 컴퓨터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해서 레이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뇌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사람이 똑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 개수를 이 뉴런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뉴럴 혹은 그냥 뉴럴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점점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많아져서 뭔가 하나 전달을 시키는 것도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뉴런들이 뭐 이렇게 더 많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더 좋은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히든 레이어가 늘어나야겠죠. 레이어 개수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게 중간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깊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 다른 말로 딥 뉴럴 넷에서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그 레이어 개수가 많아져서 딥하다라는 게 그냥 딥러닝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되는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인투이션을 드리자면 뭐냐면 원래 여기에 아까 방금 전 그림에서 이렇게 인풋 뉴런이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가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렸다고 생각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얘가 그냥 입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력이 뭐가 나오겠어요?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고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고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텐데 얘는 뭐 한 0.3이 나올 수도 있고 0.4가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결국에 또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뭔가 자꾸 학습을 하고 최적화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얘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얘라는 뉴런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입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보다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점점 이제 뉴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전달하는 어떤 특징점이 여기에 전달이 될 거고 얘가 또 학습되는 특징점이 여기로 전달이 될 거고 그 특징점이 여기서 전달이 될 거예요. 이게 뉴럴넷이다. 이거고 그냥 가볍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도 학습을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명확하잖아요. 얘 자체를 정답인 y 예를 들어 유닛이 하나니까 y는 1과 0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고 치면은 y가 1일 때와 0일 때를 비교하면 얘가 이제 비용 손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지? 근데 생각해 보면 얘의 비용 손실을 가지고 역으로 얘의 비용 손실로 얘네를 다시 학습시키고 얘의 비용 손실을 가지고 얘네를 학습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뭔가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값을 여기에 예를 들어 0, 1이라는 값이 주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세타 값들이 현재는 학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뭐 아무렇게나 또 뭔가 출력을 뱉어낼 거고 그게 다시 일로 올 거고 일로 오고 하면은 뭔가가 되겠죠. 근데 그거 자체는 정답지하고 비교하면은 비용이 발생할 거든요. 그럼 얘는 비용 보정하고 얘 보정된 거 가지고 보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학습할 때 데이터는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데이터와 정답지를 비교해서 있는 손실은 반대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거 자체를 위에 거를 forward propagation 전이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거를 back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줄여서 BP라고 하는데 혹은 뭐 한국어로 약간 촌스럽게 역전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에 대한 되게 눈부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선들과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이제 딥러닝 학습을 제대로 되고 이런 딥한 네트워크에서도 제대로 학습이 되는 게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랬을 때 예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리자면 잠깐만요. 네. 요 부분은 잠깐 그냥 무슨 얘기를 무슨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딥러닝 역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XOR 혹은 XNOR을 학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상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의 데이터와 y가 1일 때의 데이터가 이렇게 상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원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했던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XOR, NOR, XNOR 문제가 예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냥 잠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돌아와서 뉴럴넷이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 혹시 그 논리회로 다들 배우셨나요? 논리회로 안 배우신 분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럼 논리회로에서 그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NOT 게이트, 뭐 XOR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0 아니면 1값만 가지는 이 논리 회로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AND 조건일 때만. 그래서 AND 게이트. 그러니까 둘 다 1이 AND 조건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죠. 그렇죠? 이게 AND 게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자체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뉴럴넷 하나의 뉴런 그러니까 로지스틱 유닛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세타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면은 유닛 하나죠. 그러면 여기에 시그모이드가 있고 안쪽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를 설계를 했다고 봤을 때 보면은 네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보면은 1일 때만 1 해서 여기가 20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30이니까 0보다 크니까 결국에 true가 되죠. 나머지는 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AND 게이트 역할을 로지스틱 유닛 하나가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R 게이트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OR에서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을 만들어주는 게 OR 게이트예요. 그랬을 때 보면 0, 0일 때만 0이고 하나라도 이렇게 1이 등장하면은 1이 나오는 게 OR 게이트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낫은 또 어떻게 할 거냐? 0일 때는 1 만들어 버리고 1일 때는 0 만들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세우면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러면 XNOR 혹은 XOR 게이트 어떻게 할 거냐인데 XNOR 기준으로는 둘 다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 그 다음 XOR은 그 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0, 이렇게 아니면 1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인데 이거 자체는 논리어로 배우셨으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이렇게 게이트를 조합하면은 XNOR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게이트로는 그러니까 XNOR 게이트가 그냥 하나가 있으면 XNOR이 된다. 이거는 너무 그냥 넌센스인데 사실 그것도 안 해. 뜯어보면 조합이죠. 근데 이렇게 AND 게이트, NOT 게이트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XNOR 혹은 XOR 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논리 회로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역으로 얘기하면 얘도 뉴런 하나로 쓰고 얘도 뉴런 하나로 쓰고 얘도 뉴런 하나 써서 복합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결국 XOR 혹은 XNOR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뉴럴넷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뭐 아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 not 역할을 하고 여기에 다시 OR 역할을 하고 여기에 AND를 하나 치고 여기 not을 하고 총하면 결국 이거를 합쳐서 얘가 XOR 혹은 NOR 역할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뉴럴넷이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 있죠. CPU가 되든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가 되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트랜지스터 더 나아가서 더 그 작게는 이런 게이트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시켜가지고 결국에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뉴런을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조합을 시켰을 때 마치 잘 설계된 회로도처럼 동작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를 통해서 가중치를 학습시켜서 결국에는 그런 복잡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으면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럼 마찬가지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one versus all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출력하는 뉴런을 이렇게 4개를 주면은 얘를 가지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여기가 1에 가깝고 나머지 0에 가까우면 얘는 그러니까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답지를. 그러니까 보행자,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을 그 예측하는 사진 예측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보행자 같은 경우는 1000,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0100,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같은 0010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정답지로 해서 결국 출력되는 얘를 계속 이제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전혀 본 적이 없던 예를 들자면은 이 보행자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은 이 뉴런 자체가 0.8, 그 다음에 0.4, 0.3, 0.1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쳐요. 0에서 1 값만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시그모이드에 의해서 얘는 1로 판단을 하고 얘는 0, 얘는 0, 얘는 0으로 판단할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얘는 보행자야. 이렇게 되는 거고 보행자 사진을 넣었는데 얘가 0100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정답지하고 다르니까 근데 실제로는 1000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또 비용 손실을 계속 집어넣어줘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11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111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그 백프로퍼게이션 개념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답지는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먹는 거죠. 일부 유형만. 그러니까 사진이 사람, 차, 뭐 트럭, 오토바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1이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다만 그거는 실제로 학습을 어떻게 시켰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네, 보통 여기서 이제 지금 예시에서는 1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얘를 원하딩 코딩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는 어차피 원하딩 코딩을 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밖에 추론을 못해요. 만약에 사진 속에 4개가 있다면은 넷다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가장 큰 하나의 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4개라는 걸 추론을 못하게 돼요. 그럼 네. 결국에는 처음엔 111이 나오고 결국에는 1000, 1이 하나가 1111이 안 나오고 저건 어차피 합이 1인 값이 나올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균등하게 나오면 0.25씩 4개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이라도 큰 값을 1로 칠 거예요, 나중에. 네. 방금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걸 소프트맥스라고 하거든요. 소프트맥스라고 해서 이거 4개를 확률 100%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맞춰요. 그래서 이게 다 합했을 때 1이 되게끔 혹은 100이 되게끔 만드는 건데 얘가 뭐 얘일 확률이 30%고 얘가 20%고 얘가 20% 얘가 이건 적절성이 40% 10%다 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높잖아요. 얘 하나만 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값이 완벽하게 똑같을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예측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소프트맥스를 많이 하긴 하는데 다만 이거 자체를 뒷단에서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판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이건 스레시홀드를 0.5 이상이 되면은 그냥 다 맞다고 봐라고 그냥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본다면 다 트리거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되게끔 만드는 것 자체는 학습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플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 변수가 3개 들어가잖아요. 네. 시스템에는 네. 세컨 레이어에서 지금 5개 5차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얘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레고 블록을 이미 있는 블록을 잘 맞추듯이 말씀하신 대로 히든 레이어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 그 중에서 뉴런을 몇 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뉴런을 말씀하신 대로 점점 실제로 인풋보다도 더 크게 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점점 늘어나게끔 줄어들게끔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뭐 줄어들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죠. 이상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 뭐 경험치로. 네, 그게 제일 커요. 사실 뭐 저기 첫 번째의 변수 세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지만 네. 다음 그 히든 레이어에서의 그 변수들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그렇죠. 미지의 값. 네. 네. 그래서 인투이션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어를 얼마나 많이 늘리면 좋은 건지 아니면 저게 이렇게 좋은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딥러닝이 만약에 제대로 학습이 되더라도 굉장히 블랙박스고 이게 잘 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여기에 기인하거든요. 실제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아주 큰 그림에서는 약간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있는 거지 인풋 피처보다 더 크게 해야지만 좋다라든지 작게 해야지만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데이터에 기인해서 이런 학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뉴럴 네트워크가 딱 정형화돼서 뭐 음악에는 이게 좋고 아니면 뭐 이런 자연어에는 이게 좋고 아니면 뭐 사진에는 이게 좋고 이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다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고요. 네, 이게 이쪽부터는 미지의 영역인 건 맞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잘 학습이 되면은 이걸 가져다 쓰는 게 지금의 어떤 트렌드와 이때까지의 어떤 발견들인지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 왜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서는 앞쪽을 더 좀 좁히는 게 좋은지 느리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그거를 그러면 정말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분야에서 다 이제 이 딥러닝이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는 논문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요새의 어떤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데이터 샘플로 네. 저 모델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네. 최상의 HX를 구하는 뭐 검증을 한 다음에 어떤 게 최상의 HX인지도 다시 판단해야 된다. 여러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다만 그 HX 자체는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게 뉴럴넷 자체는 여기서 이미 그 커넥션도 많고 뉴런도 많아서 복잡도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장점은 HX를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냥 선형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X제곱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피처 개수만큼 선형으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이긴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앞단에서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가 뭐냐면 사진이면 사진의 특징점을 뽑게끔 그 다음에 오디오 그러니까 mp3 같은 거면은 mp3의 특징점을 뽑게끔 아니면 어떤 문장이면 문장의 특징점을 뽑게끔 전처리를 해서 얘를 가지고 다시 여기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 자체도 또 하나의 뉴럴넷입니다. 그리고 그 뉴럴넷 자체는 다음 시간에 다룰 어떤 이미지면은 CNN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RNN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CNN도 이제 뭐 그 파생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고요. RNN도 파생이 엄청나게 많고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현재에 현존하는 테크의 어떤 속도로는 현재로서는 최신에서 잘 되는 논문을 참고해서 이거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손글씨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지금처럼 인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끝판을 깼단 말이에요. 99.99%를 이미 찍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가져다 쓰면 그냥 거기서 이미 설계된 뉴럴 네트워크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건데, 다만 이거를 그럼 나는 또 음악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는 좀 락인 걸 그냥 락 음원이 있고 그거를 그냥 디지털화 해가지고 흘려 넣으면 이건 락이야. 이거는 발라드야. 뭐 이거는 펑크야.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 이미지에서 끝판을 깬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셨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 종료하고 조금 더 얘기를